이년아, 네가 걸을 수 있단 말이냐? 산 아래 장터에서 아내를 발견한 남편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다리를 못 쓰는 반신불수였습니다. 3년을 업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두 다리로 멀쩡히 서서 비단 보자기를 두르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이 아내를 깊은 산속에 버리고 온 그날 밤, 아내는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오늘도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 최서방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32에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했습니다. 겉보기엔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사내였지요. 그런데 이 최서방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고나기를 게으른 것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씨를 뿌려야 할밭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여름이 오면 김을 매야 할 논두렁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가을이 오면 걷어야 할 곡식이 밭에서 썩어갔습니다. 겨울이 오면 뗄감도 없이 덜덜 떨었습니다. 그런 최서방 곁에는 아내 옥분이 있었습니다. 옥분은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갈았습니다.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장작을 패고 지게를 졌습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까지 도맡아 하는 여장부였습니다. 그러나 옥분의 얼굴에는 늘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웃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옥분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분이 이른 아침부터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얼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한 할머니가 지나가다 옥분을 보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정 할머니였습니다. 올해로 80이 넘었지만 눈이 형형했습니다. 정 할머니가 옥분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가, 또 혼자서 이 고생이냐? 옥분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정 할머니가 옥분의 터진 손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쯔쯔, 저 사내는 팔다리가 멀쩡한데 왜 마누라한테 이 고생을 시키는 게야? 옥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 할머니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가, 내가 오래 살다 보니 하나 안 것이 있다. 옥분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 됨됨이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란다. 잘 될 때 좋은 사람은 아무나 되지. 하지만 힘들 때 곁에 남는 사람, 그게 진짜란다. 옥분이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뜻이옵니까? 정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모를 게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온다. 그때 이 늙은이 말을 떠올려라. 옥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빨래를 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때 옥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 할머니의 그 말이 훗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마디가 될 줄은. 그런데 옥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옥분은 매일 밤 가마솥 아래 붓두막 밑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보자기에 싼 작은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날 벌어 남은 푼돈을 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나, 둘.
콩나물 팔아 남긴 2푼, 3배를 짜서 번 단양, 남편 몰래, 시어머니 몰래. 옥부는 3년째 한 푼 한 푼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옥분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의 집은 마을 뒷산 아래 허름한 초가삼간이었습니다. 지붕에는 이영이 다 사가서 비가 오면 줄줄 새었습니다. 마당에는 닭 3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울타리는 반쯤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밭 2마지기와 논 1마지기가 있었으니 굶지는 않을 살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밭과 논을 가꾸는 사람이 오로지 옥분 한 사람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으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밥이 어디 있느냐? 배가 고파 죽겠구만. 밥을 먹고 나면 마루에 누워 낮잠을 잤습니다. 낮잠에서 깨면 마을 어기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잡담을 나누다 해질 무렵에야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면 꼭 술이 한 잔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런 최서방에게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강 씨였습니다. 강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 씨가 며느리 옥분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저것이 뭘 안다고. 밥값도 못하는 년. 시집 온 지 3년인데 배가 불러야 할 것 아니냐. 맞습니다. 강 씨가 옥분을 미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옥분이 시집 온 지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절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자에게 큰 흠결이었습니다. 7거지약 중 하나인 무자라 하여 쫓아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강 씨는 틈만 나면 옥분을 구박했습니다. 쓸모없는 년이 밥만 축내는구나. 옥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어머니. 죄송하면 뭘 하느냐. 아들을 낳아야지. 최서방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내를 구박해도 못 본 척했습니다. 아내가 울어도 모른 척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다. 시집 온 년이 아이도 못 낳으니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옥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친정도 없었습니다. 옥분의 부모는 옥분이 15살 때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라비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분은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붓두막 밑 주머니에 한 푼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기 주막집 주모의 딸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22살. 갸름한 얼굴에 쌍꺼풀 친 큰 눈, 붉은 입술에 가는 허리. 마을 사내들이 주막에 드나드는 이유의 반은 술이고 반은 연이었습니다. 연희는 영악한 처녀였습니다. 손님들에게 교태를 부려 술을 더 팔았습니다. 달콤한 말로 사내들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그런 연희의 눈에 최서방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최서방의 밭 2마지기와 논 1마지기가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오셨어요? 연희가 달콤하게 웃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최서방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허허, 연희가 이렇게 웃어주니 술맛이 꿀맛이구만. 서방님은 이 마을에서 제일 훤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세요? 최서방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가면 마누라가 입을 꾹 다물고 말 한마디 안 하니 무슨 재미가 있겠소. 연희가 최서방의 팔을 슬쩍 잡았습니다. 서방님 같은 분이 아까워요. 저라면 서방님을 왕처럼 모실 텐데. 최서방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날부터 최서방은 매일 주막에 갔습니다. 술값은 외상이 쌓여갔습니다. 집에 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막집 연희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미 옥분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최서방이 주막집 연희한테 푹 빠졌대. 불쌍한 것, 옥분이가 저 고생을 하는데 저러다 집안 거덜나는 것 아니야? 옥분은 그 소문을 들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감정을 다 지운 얼굴로. 이것이 옥분의 일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밤마다 붓두막 밑에 한 푼씩 숨기고, 그리고 소리 없이 우는 것. 그것이 옥분의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옥분에게는 유일한 벗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막덕이라는 안악이었습니다. 막덕은 옥분보다 5살 위의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막덕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옥분이 시어머니에게 맞고 울 때면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옥분아, 울지 마.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옥분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막덕 언니, 나는 좋은 날 같은 거 안 와도 돼. 그냥 구박 안 받고 살았으면. 막덕이 옥분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언젠가 저 사내가 후회할 날이 올 거다. 두고 봐라. 옥분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서방이 주막에서 한참 늦게 돌아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고리 깃에 붉은 연지 자국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연희의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최서방이 물을 받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오늘 주막에서 좀 늦었다. 예. 좀 마셨다. 예. 최서방은 아내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옥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옥분은 붓두막 밑에 손을 넣었습니다.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묵직한 주머니였습니다. 3년의 무게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은 주머니를 꽉 쥐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참아야 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이미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추수를 막 끝낸 때였습니다. 옥분이 혼자서 벼를 베고 말리고 타작까지 마친 날이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옥분이 마루에 걸터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서방이 주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강 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옥분아. 최서방이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시오? 최서방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일 우리 산에 좀 다녀와야겠다. 산이요? 무슨 일로요? 강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약초를 캐러 가는 게다. 내 다리가 요즘 시큰거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산에 좋은 약초가 있다더라. 옥부는 의아했습니다. 다리가 시큰거린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옥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마루 쪽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서방과 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래야 합니까? 닥쳐라. 내가 연희랑 살려면 전연을 치워야 할 것 아니냐.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산속 깊이 데려가서 놓고 와. 다리를 못 쓰게 만들면 움직이지도 못할 거야. 어머니, 옥분이는 다리가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강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옥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내일 산에 올라가서 이 약을 먹여라. 이게 뭡니까? 마비초란 약초다. 이걸 먹으면 반나절 동안 다리를 못 쓴다. 그 사이에 놓고 내려오면 되는 거야. 옥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자신을 산에 버리라고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리를 마비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옥부는 이불 속에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 울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면 끝이었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있었습니다. 좋다. 버리려면 버려라. 하지만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옥부는 살며시 일어났습니다. 숨을 죽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뚜막 밑에서 3년 동안 모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금덩이 5냥과 은전 30잎. 옥부는 그것을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 씨가 부엌 항아리 뒤에 숨겨놓은 마비초를 찾았습니다. 옥부는 그 마비초를 꺼내고 대신 비슷하게 생긴 쑥잎을 넣어두었습니다. 진짜 마비초는 옥분이 가져갔습니다. 나를 해치려던 독이 언젠가 내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옥분은 다시 방으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줌의 눈물도 남기지 않고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서방이 어색한 얼굴로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산에 약초 캐러 가세. 옥분이 최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서방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 흔들리는 눈을 보며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보았습니다. 서방님, 꼭 가야 하옵니까? 당연하지. 내 다리가 안 좋다면서. 저는 다리가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약초가 있다고 하셨다. 가자. 옥분이 다시 한번 최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미안함 같은 것이 스칠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다는 조급함만 있었습니다. 옥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각.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그것은 옥분이 3년간 간직해온 마지막 희망이 꺾이는 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끝내 나를 버릴 작정이구나. 옥분은 밤새 생각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도망칠까? 아니, 도망치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친정도 없고 오라비도 없는데 시어머니에게 따질까? 그러면 더 큰 화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관가에 고할까? 여자의 말을 들어줄 관리가 있을까? 결국 옥분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버림을 당하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당하자. 그리고 다시 일어서자. 옥분은 그 결심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기 전 옥분은 막덕의 집에 들렀습니다. 막덕이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눈치챘습니다. 옥분아, 오늘 얼굴이 왜 그러냐? 밤새 울었지? 옥분이 애써 웃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산에 약초 캐러 간다고. 막덕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약초, 최서방이 그 게으른 사내가 산에 간다고? 예. 막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옥분아, 뭔가 이상하다. 가지 마라. 가야 해요, 언니. 왜 가야 하는데? 옥분이 막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막덕이 깜짝 놀랐습니다. 옥분아, 내 손이 왜 이렇게 떨려? 옥분이 막덕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언니, 나를 산에 버리려고 해요. 막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천하에 그런 놈이 어디 있어. 당장 관가에 고해야지.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라니. 옥분아 미쳤어. 산에 버린다는데 왜 가려고 하는 거야? 옥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라니? 옥분이 품을 살짝 열었습니다. 막덕이 그 안에 감춰진 주머니를 보았습니다. 이건 3년 동안 모았어요. 이 돈이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막덕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옥분아, 너 이걸 언제부터? 시집 온 첫날부터요. 막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이 집이 내 집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걸.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대했어요. 혹시 달라질까? 혹시 남편이 마음을 잡을까? 3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옥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막덕이 옥분을 와락 안았습니다. 옥분아, 너는 반드시 잘 될 거다. 약속해라. 꼭 살아서 돌아와라. 돌아올게요, 언니. 반드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잘 익은 감이 하나 뚝 떨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인생도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서방과 옥분은 마을 뒷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든 산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을 만큼
붉은 잎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버림받으러 가는 길이 이토록 아름답다니. 최서방은 앞서 걸으며 연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옥분이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묵묵히 따라 걸었습니다. 한 시즌쯤 올라갔을까.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곳이었습니다. 새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최서방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가자. 옥분이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최서방이 보자기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주먹밥과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약탕 하나가 있었습니다. 강 씨가 마비초를 넣어 다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약탕에 들어있는 것은 옥분이 바꿔치기 한 쑥잎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마시오. 어머니가 다리에 좋다고 다려온 약이요. 옥분은 최서방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남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다는 조급함만 가득했습니다. 옥분은 약탕을 받아 마셨습니다. 쑥잎이라 쓴맛이 났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다리가 이상합니다. 옥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척 연기를 했습니다. 서방님, 다리가 안 움직여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최서방이 당황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눈 속에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감출 수 없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소. 잠깐만 기다려. 내가 약초를 캐 올 테니. 서방님, 가지 마세요. 무서워요. 옥분은 일부러 서방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최서방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최서방이 옥분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거리낌 없이. 금방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오. 최서방이 옥분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최서방이 옥분에게 한 마지막 스킨십이었습니다. 최서방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나중에는 뛰다시피 내려갔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최서방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단풍잎 사이로 사라져가는 그 비겁한 뒷모습을. 옥분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최서방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산새 소리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단풍잎이 옥분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옥분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두 다리로 힘차게, 그리고 품속에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금 5냥과 은전 30잎. 그것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옥분은 최서방이 내려간 반대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 반대편에는 다른 고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옥분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옥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산을 넘어 반대편으로 내려온 옥분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낯선 길이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둑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옥부는 산 아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진천이라는 고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장승이 서 있었고 그 너머로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마을 입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넘느라 진짜로 지친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키가 작고 허리가 꼿꼿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백발의 눈빛이 형형한 사람이었습니다. 코가 크고 귀가 커서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허리춤에 약초 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 왼손 검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박영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산골의 젊은 여인이 웬일이오? 옥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박영감이 옥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갈 곳이 없는 것이지. 옥분이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 갈 곳이 없습니다. 박영감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리 와서 앉으시오.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이야기합시다. 박영감은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집으로 옥분을 데려갔습니다. 집은 작지만 정갈했습니다. 마당에는 약초들이 가지런히 널려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말린 산나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옥분에게 따끈한 죽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옥분은 그 죽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어도 돼요. 실컷 울으시오. 박영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다 먹고도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옥분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게으른 남편, 못된 시어머니, 마비초를 먹여 산에 버리려 한 음모, 3년 동안 몰래 모은 금덩이. 박영감이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요. 예. 3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도 한 푼 한 푼 모아왔다는 것은 이 일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무서웠을 뿐입니다. 박영감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무서움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세상에 겁 없는 바보가 제일 위험한 법이니라. 그리고 박영감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요? 옥분이 품속의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이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박영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장사라. 마침 잘 되었소. 나도 젊었을 때 장사를 했었소. 이 고을에서 저 고을까지 보부상으로 30년을 돌아다녔지. 옥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옵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겠소.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오? 옥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건이 좋은 것이옵니까? 박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요. 물건은 어디서든 구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려운 법이니라. 옥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직은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박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나이고 배우는 것은 너희니라. 결국 내 몫이다. 옥분이 고개를 숙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박 영감이 손을 저었습니다. 은혜 같은 것은 없다. 나는 그저 갈 곳 없는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준 것뿐이니라. 그날 밤 옥부는 박 영감의 집 한쪽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술 냄새도 없었습니다. 고요한 산골의 밤이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만 들렸습니다. 옥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영감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옥분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젊었을 적 보부상으로 전국 팔도를 누비며 돈을 벌었습니다. 장사 수완이 좋아 집안을 넉넉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내와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순이었습니다. 순이는 해맑고 부지런한 처녀였습니다. 순이가 18배 이웃 고을로 시집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소식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집 간 지 이태쯤 되었을 때 소식이 뜸해졌습니다. 박 영감이 이상하게 여겨 딸을 보러 갔습니다. 가서 본 것은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순이가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맞고 남편에게 맞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박 영감이 딸을 데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말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더 잘하면 될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 뒤 순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댁에서는 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영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것을. 박 영감이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억지로라도 딸을 데려왔어야 했소. 딸이 괜찮다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말았어야 했소. 그 미안함이 30년째 이 가슴에 남아있소. 옥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영감님, 너를 처음 봤을 때 내 딸이 보였소. 산에 버림받아 혼자 남은 여인이. 이번에는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박 영감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잘 사는 것이 이 늙은이에게 보답하는 것이니라. 옥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사람의 딸이 되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의 가르침을 헛되이 하지는 않겠다고. 반드시 일어서겠다고. 그로부터 박 영감의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 영감은 장사의 기본부터 가르쳤습니다. 첫째, 물건을 보는 눈. 둘째, 사람을 읽는 법. 셋째, 때를 아는 감각.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니라. 박 영감은 매일 아침 옥분을 데리고 진천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는 5일장이었습니다. 닷새에 한 번 서는 장이었습니다. 첫날 박 영감은 옥분에게 아무것도 사지 말고 하루 종일 장터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뭘 파는지 보지 말고 사람들이 뭘 사는지 봐라. 옥분은 하루 종일 장터를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뭘 사는지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박 영감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것은 소금과 무명천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소금과 무명천을 팔면 되겠구나? 예. 박 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예. 많이 파는 것은 이미 경쟁이 심하다는 뜻이다.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옥분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뭘 팔아야 합니까?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아직 아무도 팔지 않는 것을 찾아라. 옥분은 다음 장날에 다시 장터를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뭘 찾는데 없어서 못 사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영감님, 하나 찾았습니다. 뭘 찾았느냐? 장터에서 아낙네들이 물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옷에 물들이는 물감이요. 쪽물과 치자물. 그런데 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 영감의 눈이 빛났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물감은 어디서 구합니까? 박 영감이 웃으며 뒷산을 가리켰습니다. 저 산의 쪽이 지천이고 골짜기에 치자나무가 널렸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구할 수 있지.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부터 옥분은 산의 올라 쪽을 캐고 치자를 따왔습니다. 박 영감에게 물감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쪽을 물에 담가 석회를 넣고 저으면 푸른 물감이 되었습니다. 치자를 우려내면 노란 물감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섞으면 초록 물감이 되었습니다. 옥분은 밤을 새워가며 물감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날이었습니다. 옥분은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깔고 물감을 늘어놓았습니다. 작은 항아리에 쪽물과 치자물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염색해 둔 천 조각을 걸어 놓았습니다. 파란 천, 노란 천, 초록 천. 바람에 천 조각들이 펄럭였습니다. 아낙네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 물감 어디서 났어? 색이 참 곱구나. 얼마야? 옥분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쪽물 한 항아리에 닷푼이옵니다. 치자물은 석푼이옵니다. 싸다. 한양에서 사면 2배는 더 줘야 하는데. 첫 장날에 물감이 모두 팔렸습니다. 옥분은 30푼을 벌었습니다. 남의 밭에서 일하며 한 달에 겨우 5푼 남기던 옥분이었습니다. 그 옥분이 하루 만에 30푼을 번 것이었습니다.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30개의 동전이 손바닥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장사구나. 내 힘으로 번 돈이구나. 박 영감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니라. 다음엔 뭘 해야 합니까? 한 가지만 팔면 한 가지밖에 못 번다. 물감을 사는 사람이 뭘 더 필요로 하겠느냐? 옥분이 생각했습니다. 물감을 사는 사람은 천을 염색하려는 아낙네들이었습니다. 그 아낙네들이 필요한 것은 무명천이옵니다. 바로 그것이다. 무명천과 물감을 함께 팔면 손님이 2번 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옥분은 번 돈으로 무명천을 떼다가 장터에 함께 놓았습니다. 무명천 위에 물감으로 미리 염색한 천도 함께 놓았습니다. 무명천 2필에 물감 한 항아리를 더하면 한 냥이 옵니다. 따로 사시면 한 냥 서 돈인데 함께 사시면 한 냥이 옵니다. 아낙네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사가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분은 장터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옥분의 가게를 쪽물집이라 불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옥분은 물감과 무명천에 더해 바느질 실과 골무까지 함께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낙네들에게 필요한 것을 한 곳에서 다 살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장터 한 구석이 아니라 가판대를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천막을 치고 물건을 가지런히 진열했습니다. 옥분이네 가판대가 제일 깨끗해. 저 안악은 물건도 좋은데 정직하기까지 해. 물감이 안 좋으면 바꿔준대.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옥부는 물건을 팔 때 절대 속이지 않았습니다. 물감 색이 잘 안 나오면 새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무명천에 올이 나가 있으면 미리 말해주었습니다. 이건 올이 좀 나갔습니다. 대신 값을 깎아드리겠습니다. 박 영감이 가르친 대로였습니다. 장사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옥부는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온 큰 장사꾼이 장터를 장악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사꾼은 왕주부라는 사내였습니다. 진천과 청주를 오가며 물건을 파는 도고상이었습니다. 덩치가 황소 같고 눈이 작아 사람을 깔보는 인상이었습니다. 왕주부가 장터에서 소리쳤습니다. 내일부터 무명천 한 필에 2푼, 내 가격보다 싸게 파는 놈은 장에서 쫓아내겠다. 장터의 소상인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2푼에 팔면 본전도 안 나오는 가격이었습니다. 왕주부는 미치고 팔아서라도 경쟁자를 없앤 다음 가격을 올릴 속셈이었습니다. 다른 장사꾼들이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옥분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명천을 2푼에 팔면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박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박 영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왕주부가 미치고 파는 것은 무명천뿐이다. 너는 무명천만 파느냐? 옥분의 머리에 번개가 스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물감도 팔고 바느질 실도 팔고 골무도 팝니다. 바로 그것이다. 무명천은 왕주부 가격에 맞춰줘라. 믿지더라도 대신 물감과 실과 골무에서 이문을 남겨라. 무명천을 사러 온 손님이 물감도 사고 실도 살 것이야. 옥부는 그 말대로 했습니다. 무명천을 2푼에 팔았습니다. 믿지는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무명천을 사러 온 아낙네들이 물감과 실과 골무까지 함께 샀습니다. 결국 옥부는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명천 덕에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왕주부가 이상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자기는 미치고 팔면서 옥분의 장사가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년이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왕주부는 결국 무명천 가격을 원래대로 올렸습니다. 미치고 파는 것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장터의 소상인들이 옥분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옥분이 덕에 우리가 장터에서 쫓겨나지 않았어. 대단한 안악이야. 옥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집살이 하던 때와는 다른 미소였습니다. 자신감이 묻어나는 미소였습니다. 5달째가 되었습니다. 옥분은 물감과 천에 더해 새로운 물건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염색한 천으로 만든 완성품이었습니다. 보자기, 수건, 아이 옷. 옥분은 밤을 새워 바느질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시집살이하며 갈고 닦은 바느질 솜씨가 여기서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보자기 색 좀 봐. 얼마나 곱냐. 바느질도 꼼꼼해. 한 올도 빠지지 않았어. 옥분의 보자기는 장터에서
인기 물건이 되었습니다. 아낙네들이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6달째가 되었습니다. 옥부는 장터 한켠의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갑판대가 아닌 진짜 가게였습니다. 옥분인의 포목상이라고 간판을 걸었습니다. 방영감이 직접 글씨를 써주었습니다. 가게를 열던 날 방영감이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옥분아,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빨리 배우는 사람이다. 영감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너의 노력이다. 나는 방향만 잡아주었을 뿐이야. 옥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뭐든 물어라. 영감님은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산에서 만난 처음 보는 여인을. 박영감이 먼 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도 딸이 하나 있었다. 옥분이 놀랐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박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었다. 시집에서 구박받다 목숨을 잃었지.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를 처음 봤을 때 내 딸이 보였소. 이번에는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옥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님의 가르침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7달째가 되었습니다. 옥분의 포목상은 진천 장터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가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감, 무명천, 비단, 실, 골무, 완성 보자기, 아이옷.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에게는 이제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장터의 아낙네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고을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진천에 가면 옥분인의 포목상이 있는데 물건이 좋고 정직하대. 한 번 사면 또 사게 된다더라. 8달째가 되었습니다. 옥분은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금 5냥의 10배가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3년간 모은 돈을 8달 만에 10배로 불린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이제 더 이상 누더기를 입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옥색 저고리에 감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은비녀를 꽂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웃는 법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나직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막덕이었습니다. 옥분의 유일한 번 막덕이 진천 장터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언니. 막덕이 옥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옥분아, 내가 여기 웬일이야? 아니, 이게 무슨, 내가 이 가게 주인이야? 옥분이 막덕을 와락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 한가운데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살아 있었어. 언니, 나 살았어. 잘 살고 있어. 막덕이 옥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세상에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옥분이 웃었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의 나로 돌아온 거야. 막덕이 감탄하더니 이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마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서방은 내가 산에서 죽은 줄 알고 있어. 장례도 치르지 않고 바로 연희를 집에 들였지. 옥분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담담해졌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연희가 들어온 뒤로 그 집이 거덜 나기 시작했대. 거덜. 연희가 돈을 물쓰듯이 쓰거든. 비단옷에 놀이개에 장신구에.
최서방이 밭을 하나 팔았대. 옥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갈던 밭이구나. 그것도 모자라서 논까지 팔았다더라.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3년 동안 피땀 흘려 가꾼 밭과 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옥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 법이지. 막덕이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분아, 너는 정말 대단해. 반드시 잘 될 거야.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언니. 근데 언니, 내 소식은 비밀로 해줘.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알겠어. 무덤까지 가져갈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놓고 웃는 옥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옥분이 산에 버림받은 지 10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옥분의 포목상은 이제 진천에서 가장 큰 가게가 되었습니다. 가게를 하나 더 늘려 옆 칸까지 얻었습니다. 직원도 2명을 두었습니다. 장터 안악 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골라 일자리를 준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진천뿐 아니라 청주와 공주 장터까지 물건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박 영감의 옛 인맥을 통해 보부상 연결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영감님, 청주 장터에 물감과 보자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박 영감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벌써 그 생각을 하다니. 내가 더 가르칠 것이 없구나. 아닙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아니다. 이제 내가 나를 넘어섰다. 옥분이 고개를 저었지만 박 영감의 말이 맞았습니다. 옥분은 이미 스승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장터에 진천 현감이 행차했습니다. 현감이 장터를 둘러보다가 옥분의 가게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이 보자기 색이 참으로 곱구나. 누가 만든 것이냐? 옥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소인이 직접 물감을 만들고 염색하여 바느질한 것이옵니다. 현감이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솜씨면 한양에 보내도 되겠구나. 나의 안 사람에게 보자기 10장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명을 받들겠습니다. 옥분은 열흘에 걸쳐 정성껏 보자기 10장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비단에 가장 고운 물감으로 염색했습니다. 금실로 가장자리를 둘렀습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을 쏟았습니다. 현감의 부인이 보자기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솜씨가 이 시골에 있었단 말이냐? 현감이 옥분에게 후한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앞으로 관아에서 필요한 포목도 내게 맡기마. 이것은 관수 납품이었습니다. 관아에 물건을 대는 것은 장사꾼에게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가게로 돌아와 박 영감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영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됐다. 이제 내 장사는 날개를 달았다. 옥분도 웃었습니다. 산에서 버림받은 지 10달. 맨몸으로 시작하여 포목상 주인이 되었습니다. 현감에게까지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 승리였습니다.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왕 주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진천 장터에서 옥분에게 한 번 당한 그 도고상 왕 주부였습니다.
왕주부는 옥분이 현감에게 관수 납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계집년이 감히 내 코앞에서 관수를 따내? 두고 보자. 왕주부는 교활한 사내였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였습니다. 왕주부는 옥분에게 무명천을 대는 직조공을 찾아갔습니다. 앞으로 옥분이 내에 천을 대면 나와는 거래를 끊겠다. 직조공은 왕주부와의 거래가 훨씬 컸기 때문에 옥분에게 천 공급을 끊었습니다. 옥분은 갑자기 팔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어째서 천을 안 보내주시는 겁니까? 미안하오. 사정이 있소. 직조공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따져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옥분은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고을의 직조공을 수소문했습니다. 발품을 팔아 이웃 고을까지 다녀왔습니다. 진천에서 청주까지 왕복 하루 길을 3번이나 다녔습니다. 결국 새로운 천 공급처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해낸 것이었습니다. 왕주부가 이를 갈았습니다. 질긴 연이로군. 두 번째 수였습니다. 왕주부는 장터의 다른 상인들을 돌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옥분이라는 년이 물감에 독을 넣는다더라. 저 여자가 파는 천은 사흘이면 색이 빠진다더라.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년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 원.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란 빨리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장터 골목 이쪽에서 한 사람이 말하면 저쪽 끝까지 하루면 퍼졌습니다. 일부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물감에 독이 있다던데. 아이 옷은 아무래도 거기서 안 사는 게 좋겠어. 출처도 모르는 여자한테 왜 사? 옥분의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하루에 20명씩 오던 손님이 10명이 되고 5명이 되었습니다. 옥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시작해 10달 동안 피땀 흘려 일궈놓은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돌자 옥분은 장터 한가운데에 자리를 펴고 물감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쪽을 보여주고 석회를 보여주고 섞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물감에는 독이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옥분은 만든 물감을 자기 손등에 직접 발랐습니다. 제 살에 바르는 것을 보십시오. 독이 있다면 제가 먼저 바르겠습니까?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나서 주었습니다. 내가 반년째 여기서 사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색도 안 빠져. 내가 3달 전에 산 보자기 아직도 색이 그대로야. 거짓말 퍼뜨리는 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양심도 없는 거야. 소문은 차츰 진정되었습니다. 손님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시연을 본 새로운 손님들까지 생겼습니다. 직접 만드는 거 보니까 믿음이 가네. 저렇게 정직한 장사꾼은 처음이야. 왕주부는 두 번째 수도 실패했습니다. 이를 부드득 갈았습니다. 그래 좋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장을 내주마. 세 번째 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악랄했습니다. 왕주부는 사람을 풀어 옥분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혼자인지, 남편은 어디 있는지, 이 고을에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옥분이 충청도
공주에서 왔다는 것을, 남편이 있다는 것을, 산에 버림받고 도망쳐왔다는 것을. 왕주부는 공주고을까지 사람을 보냈습니다. 최서방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내 마누라가 진천에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 최서방이 펄쩍 뛰었습니다. 옥분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큰 장사꾼이 됐더라. 포목상을 하는데 현감에게까지 물건을 대고 있어. 최서방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년이 돈을 벌었다고? 왕주부가 최서방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 마누라니까 내 재산이지 않겠느냐? 가서 되찾아오면 되지. 그 시절의 아내의 재산은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법이 그랬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벌어도 남편이 권리를 주장하면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최서방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그녀는 내 마누라지. 내 마누라가 번 돈은 내 돈이야. 한편 최서방의 집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옥분을 산에 버린 뒤 연희를 집에 들인 최서방은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연희가 예쁜 얼굴로 웃어주고 달콤한 말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연희는 옥분과는 정반대의 여자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짓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돈을 썼습니다. 비단옷을 사달라. 놀이개를 사달라. 장신구를 사달라. 술과 고기를 사달라. 최서방은 밭 하나를 팔았습니다. 옥분이 3년 동안 피땀 흘려 가꾼 그 밭이었습니다. 그 돈도 석 달을 못 갔습니다. 논을 팔았습니다. 옥분이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며 추수하던 그 논이었습니다. 그 돈도 2달을 못 갔습니다. 강 씨가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년을 들이지 말걸. 차라리 옥분이가 나았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연희는 돈이 떨어지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뭐야, 돈도 없으면서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거야. 연희야, 조금만 참아라. 참긴 뭘 참아. 나 이 더러운 집에서 하루도 더 못 살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희가 사라졌습니다. 집에 있던 살림살이 중 값어치 나가는 것을 몽땅 싸들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놋그릇, 은수저, 빗, 거울. 심지어 강 씨의 은가락지까지 훔쳐갔습니다. 최서방과 강 씨는 빈집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살림살이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허물어져가는 초가삼간뿐이었습니다. 밥 한 끼 지을 쌀도 없었습니다. 강 씨가 최서방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다. 멀쩡한 마누라 놔두고 전연에게 빠져서. 어머니가 옥분이를 버리자고 하셨잖습니까? 내가 언제, 내가 하자고 한 거지. 모자는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싸운다고 밥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왕주부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옥분이 살아있고 돈을 벌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내가 여비도 대줄 테니 가서 마누라 재산을 찾아오시오. 대신 나중에 갚으시오. 왕주부가 최서방에게 여비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왕주부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서방을 앞세워 옥분의 재산을 빼앗게 한 다음 그 재산을 최서방에게서 다시 빼앗을 계획이었습니다. 빚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왕주부가 최서방에게 빌려준 여비와 밥값을 10배로 부풀려 놓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왕주부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서방과 강씨는 진천으로 향했습니다. 옥분의 재산을 빼앗으러. 그 사실을 모르는 옥분은 장터에서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접고 물감 항아리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장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 낯익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옥분아. 그 목소리. 옥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 강씨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옷은 해지고 신발은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뻔뻔함이 가득했습니다. 최서방이 희죽 웃었습니다. 여보, 살아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편하게 지냈을 뿐이었습니다. 옥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다니. 내가 내 남편이다. 같이 살아야지. 산에 버리고 간 사람이 무슨 남편입니까? 최서방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남편이야. 법적으로 우리는 부부라고. 내가 번 돈은 내 돈이기도 해.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의 법에서 아내의 재산은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강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 어서 집으로 가자꾸나. 지난 일은 내 잘못이다. 용서해다오. 그 얼굴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사과를 하면서 눈은 가게 안의 물건을 훑고 있었습니다. 비단 보자기가 얼마나 되는지 세고 있는 것이 뻔했습니다. 옥분은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다시 이야기합시다. 옥분은 일단 두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박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박 영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산을 내놓으라는 게지. 예. 박 영감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그 사내의 말이 맞다. 이 나라 법이 그렇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박 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하늘이 있느니라. 방법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자. 하지만 왕주부의 음모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일이 터졌습니다. 최서방이 진천 관아에 소장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소인의 아내 옥분이 소인을 버리고 도망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있사옵니다. 부부의 도리를 어긴 아내를 벌하고 재산을 돌려주시옵소서. 관아에서 호출장이 날아왔습니다. 옥분은 관아에 출두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옥분에게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법은 남편 편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떠난 것은 부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재산은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소장을 읽은 옥분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산에 버린 사람이 나를 고소하다니. 이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나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영감이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영감님. 옥분이 달려갔을 때 박영감은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약초를 말리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풍이 든 것이오. 나이가 많으시니. 의원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옥부는 박영감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유일한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마저 잃으면 옥분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관아 소환은 사흘 뒤였습니다. 박영감은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옥분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주부가 최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관아에서 확실히 끝장을 내야 한다. 재산을 못 받아내면 너와 나 사이의 빚도 청산해야 하는 거 알지? 최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주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날 밤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 하나만 켜놓은 어두운 가게였습니다. 물감 항아리들이 선반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보자기들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10달 동안 손때가 묻은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10달 동안 피땀 흘려 읽은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법은 남편 편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옥부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 모습은 3년 전 시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던 때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등잔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옥부는 가게 구석에 앉아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3년을 참았습니다. 산에 버려지고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맨손으로 장사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편이라는 이름 하나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인가? 옥부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집 온 첫날, 시어머니의 첫 구박, 남편의 무관심,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 붓두막 밑에 한 푼씩 숨기던 밤들, 그리고 산에 올라가던 그날, 단풍이 아름답던 그 산길, 남편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가던 그 뒷모습. 그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우물가에서 정할머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람 됨됨이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란다. 잘 될 때 좋은 사람은 아무나 되지. 하지만 힘들 때 곁에 남는 사람, 그게 진짜란다. 옥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 옥분은 지금 어려운 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옥분의 곁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영감이 있었습니다. 비록 쓰러져 있지만 이 사람이 가르쳐준 것들이 옥분의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막덕이 있었습니다. 장터에 단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옥분에게 일자리를 얻은 아낙네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최서방은 어떠했습니까?
잘 될 때 곁에 있는 사람은 아무나 됩니다. 연희가 그랬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곁에 있다가 돈이 떨어지자 도망갔습니다. 최서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분이 건강할 때는 부려먹다가 쓸모가 없어지자 산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박영감이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장사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옥분이 10달 동안 산 것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샀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으로도, 법이라는 힘으로도 사람의 마음만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법이 남편 편이라고 좋다. 그렇다면 법보다 더 높은 곳에 호소하겠다. 옥분의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관아에서 재판이 열린다면 그것은 공개 재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옥분에게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최서방이 옥분을 산에 버린 진실. 마비초를 먹이려 했던 진실. 옥분이 혼자 힘으로 일어선 진실. 그 진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히면 법이 어떻든 사람들의 마음은 옥분 편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감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옥분에게는 한 가지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꿔치기한 마비초. 옥분은 그 마비초를 아직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에 버려지던 날 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보관해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뒤집을 열쇠다. 옥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은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박영감의 집으로 갔습니다. 박영감은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의식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눈을 간신히 뜨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박영감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옥분아, 내가 쓰러졌다고 들었다. 영감님, 관아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알고 있다. 내 남편이라는 자가 소장을 넣었다고. 예. 영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영감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몸이 이래서 가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뭐입니까? 내 이름으로 된 장부를 가져가거라. 내가 나에게서 장사를 배운 기록, 내가 번 돈의 출처, 물감과 천의 거래 내역, 모든 것이 거기 적혀 있다. 박영감은 침상 밑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주었습니다. 30년 보부상 경력의 박영감이 꼼꼼하게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날짜별로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장부 자체가 옥분의 노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감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현감 나리에게 직접 호소하거라. 내가 관수 납품을 한 인연이 있지 않느냐. 현감은 내 물건의 품질을 아는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성실히 일해왔는지 아는 사람이야.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감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해라. 진실은 해보다 밝고 거짓은 눈보다 빨리 녹느니라. 옥분은 박영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영감님, 저는 숨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옥분은 박영감의 집을 나왔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햇살이 번져왔습니다. 길었던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옥부는 관아로 향하기 전에 한 곳을 더 들렀습니다. 막덕에게 전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공주마을의 정할머니에게도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터의 단골 손님 서너색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재판날 관아에 와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옥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품속에는 마비초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박영감의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는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흘 뒤가 재판날이었습니다. 사흘 뒤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진천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왔습니다. 옥분의 단골 손님들이 왔습니다. 구경꾼들이 왔습니다. 소문이 퍼져 이웃마을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산에 버림받은 아내가 장사꾼이 되었는데 남편이 재산을 내놓으라고 소장을 넣었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자 구경꾼이 모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옥분이래. 산에서 혼자 살아남은 거야? 남편이라는 작자가 저기 있대. 세상에 그런 놈이 다 있어. 웅성웅성. 관아 마당이 시장통 같았습니다. 현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천 현감 이 판관이었습니다. 관복을 갖추어 입고 근엄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용히 하라. 아전이 소리치자 마당이 잠잠해졌습니다. 원고 최서방과 피고 옥부는 앞으로 나오라. 최서방이 먼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에 왕주부가 서 있었습니다. 왕주부가 최서방의 뒤를 밀었습니다. 마치 꼭두각시를 조종하듯이. 옥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깨끗한 옥색 저고리에 감색 치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떨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떨림을 감추는 법은 3년의 시집살이에서 이미 배운 것이었습니다. 현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서방 소장의 내용을 말해보라. 최서방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예, 나리. 소인의 아내 옥분이 소인을 버리고 도망하여 이곳에서 재산을 모았사옵니다. 아내의 재산은 남편의 것이옵니다. 재산을 돌려받고 아내를 데려가게 해주시옵소서. 현감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 내 남편의 말이 사실이냐? 옥분이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현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소인이 남편을 버리고 도망한 것이 아니옵니다. 남편이 소인을 산에 버린 것이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아내를 산에 버렸다고? 현감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자세히 말해보라. 옥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3년 동안 삼키고 삼켰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인은 시집 온 지 3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밭을 갈고 논을 메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장작을 패고 지게를 쳤습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야 일어나 밥을 먹고 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이면 주막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소인을 날마다 구박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때리고 욕하고 밥을 굶겼습니다. 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소인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남편은 주막집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최서방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오.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는 일입니다. 현감이 최서방을 보았습니다. 최서방 사실이냐? 최서방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옥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소인을 사내버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미리 짜고 한 일이옵니다. 미리 짰다. 무슨 뜻이냐? 옥분이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말린 약초가 나왔습니다. 검풀은 색의 약초였습니다. 이것은 마비초라는 약초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반나절 동안 다리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관아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강 씨가 이 마비초를 구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것을 약탕에 넣어 소인에게 먹이고 다리가 마비되면 그대로 놓고 내려오라고 시켰습니다. 현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소인이 전날 밤 시어머니와 남편이 짜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비초를 쑥잎으로 바꿔치기 하여 진짜 마비초는 소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마비초이옵니다. 옥분이 마비초를 현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현감이 아전을 불렀습니다. 의원을 데려오라. 이것이 정말 마비초인지 확인하라. 잠시 후 관아 소속 의원이 약초를 살펴보았습니다. 마비초가 맞습니다. 나리. 이것을 다려 먹으면 반나절 동안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산중에서 이것을 먹이면 스스로 내려올 수 없으니 짐승에게 해를 당하거나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비명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 저런 놈이 남편이라고? 현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최서방, 이것이 사실이냐? 최서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시킨 것이옵니다. 소인은 몰랐습니다. 강 씨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이놈아, 내가 하자고 한 거지. 연희랑 살겠다고 내가 먼저 말한 거 아니냐? 모자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마비초를 구해왔잖습니까? 내가 산에 데려가서 버리고 왔잖아.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내려왔다며. 구경꾼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자기들끼리 싸우는 꼴 좀 봐라. 현감이 주먹으로 탁상을 내리쳤습니다. 조용히 하라. 관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현감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최서방, 내가 어머니 탓을 하든 어머니가 내 탓을 하든 내 아내를 산중에 버린 것은 사실이 아니냐. 최서방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이옵니다. 마비초를 먹여 다리를 못 쓰게 만든 다음 버리려 했다는 것도 사실이냐. 그것은 어머니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옵니다. 현감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 내가 마비초를 바꿔치기해서 실제로는 먹지 않은 것이냐? 그렇습니다. 나리.
소인은 다리가 마비된 척 연기를 한 것이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려간 뒤 스스로 산을 넘어 이곳까지 온 것이냐? 그렇습니다. 현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장사를 시작한 과정을 말해보라. 옥분이 방영감의 장부를 꺼내들었습니다. 소인은 시집살이 3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은 금 5냥과 은전 30잎을 미천으로 삼았습니다. 이곳 진천에서 방영감이라는 어르신을 만나 장사를 배웠습니다. 옥분이 장부를 현감에게 올렸습니다. 이 장부에 소인이 물감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푼도 남편의 돈이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모두 소인의 손으로 번 것이옵니다. 현감이 장부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날짜별로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물감 판매 내역, 무명천 매입 내역, 보자기 제작 내역, 10달치의 기록이 빠짐없이 있었습니다.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꼼꼼하구나. 그때 관아 마당 뒤쪽에서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옥분의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날이 소인들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감이 허락했습니다. 장터에 아나 김씨가 나섰습니다. 날이 소인은 옥분이네 가게에서 반년째 물감과 천을 사고 있습니다. 옥분이는 물건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미리 말해주고 값을 깎아주는 사람입니다. 이 장터에서 이렇게 정직한 장사꾼은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날이 소인은 남편을 여의고 아이 셋을 키우는 과부인데 옥분이가 소인에게 가게 일을 시켜줘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날이 옥분이 덕에 왕주부라는 작자가 장터를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없었으면 우리 같은 소상인들은 진작에 장터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현감의 눈이 왕주부를 향했습니다. 왕주부, 그 이름은 본관도 알고 있다. 장터 독점 횡포로 여러 차례 고발이 들어온 자가 아니냐? 왕주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현감이 포졸에게 명했습니다. 저자를 붙잡아라.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포졸이 왕주부를 잡았습니다. 현감이 왕주부를 노려보았습니다. 왕주부, 내가 최서방을 데리고 온 것이냐? 왕주부가 허둥거렸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소인은 그저 최서방이 왕주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왕주부가 소인을 찾아와서 여비를 대주고 데려온 것입니다. 옥분이 재산을 빼앗아 자기한테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왕주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거짓말을. 내가 마누라 재산을 찾겠다고 먼저 말한 거잖아. 최서방과 왕주부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까 최서방과 강씨가 싸운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비웃었습니다. 한통 속이면서 서로 물어뜯는 꼴이라니. 저게 사람이냐. 현감이 다시 탁상을 내리쳤습니다. 조용히 하라. 그리고 현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관아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구경꾼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옥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강씨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왕주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본관이 판결을 내리겠다. 관아 마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첫째,
최서방은 아내를 마비시켜 산중에 유기하려 한 죄로 곤장 30대에 처한다. 최서방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둘째, 강 씨는 마비초를 구하여 며느리를 해치려 한 주모자로 곤장 20대에 처한다. 강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리, 제발. 늙은 몸에 곤장을 맞으면 죽습니다. 아내를 산에 버릴 때는 그 아내가 죽을 것은 생각지 않았느냐. 강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셋째, 왕주부는 타인의 가정사를 이용하여 재산을 탈취하려 한사기 교사죄로 곤장 30대에 처하고 진천 장터 출입을 3년간 금한다. 왕주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날이 부당합니다. 소인은 그저 시끄럽다. 장터 독점 횡포 건도 따로 조사할 것이니 각오하라. 왕주부가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넷째, 현감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의 재산은 전액 옥분의 것으로 인정한다. 옥분이 3년간 모은 미천과 10달간의 노동으로 일군 재산이니 남편에게 귀속시킬 이유가 없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섯째, 옥분과 최서방의 혼인은 파기한다. 남편이 아내를 유기한 것은 부부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니 더 이상 부부로 인정할 수 없다. 관아 마당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 되었다. 당연한 판결이지. 옥분아, 축하한다. 옥분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감사합니다. 현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분아, 내가 만든 보자기를 내 안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지. 그때 나는 내 솜씨만 보았다. 하지만 오늘 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보자기에 들어간 것은 솜씨만이 아니었구나. 3년의 인고와 10달의 땀이 들어간 것이었어.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게 장사하거라. 관수 납품도 계속하마. 명심하겠습니다. 날이. 곤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최서방이 먼저 형틀에 올랐습니다. 곤장 30대.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시오. 아이고. 강 씨는 나이를 감안하여 곤장 20대를 맞았습니다. 늙은 몸이 형틀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왕주부도 곤장 30대를 맞았습니다. 덩치가 큰 왕주부가 형틀 위에서 돼지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슬펐습니다.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이 저렇게 맞고 있다니. 한때 어머니라 불렀던 사람이 저렇게 신음하고 있다니. 하지만 옥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무게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곤장이 끝나고 최서방이 형틀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마당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옥분이 최서방 앞에 섰습니다. 최서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옥분아, 미안하다. 제발 용서해다오. 옥분이 최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최서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남입니다. 옥분이 몸을 돌렸습니다. 최서방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옥분아,
한 번만 기회를. 한 번만. 옥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처럼. 한 번도. 관할을 나서는 옥분의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터의 아낙네들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옥분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옥분아, 잘 되었다. 내가 이긴 거야. 앞으로도 잘할 거야. 막덕이 달려와 옥분을 와락 안았습니다. 해냈구나. 해냈어. 옥분이 막덕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시원하게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 산에서 혼자 걸었던 그 길의 외로움. 장터에서 한 푼 한 푼 벌던 그 긴장감. 그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편 최서방과 강씨는 곤장을 맞은 몸을 이끌고 공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살림살이도 없었습니다. 초가삼간의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풀이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이웃에게 밥을 빌어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최서방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사내 아내를 버린 사내라는 소문이 이미 온 마을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내한테는 밥 한 술도 주지 마라. 마누라를 산에 버린 놈이 사람이냐. 자업자득이지. 최서방은 결국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강씨를 업고 길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구걸했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배가 고픕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아내를 버린 남편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게으름과 탐욕이 부른 인과응보였습니다. 왕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천 장터 출입이 3년간 금지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장터 독점 횡포건으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당하게 빼앗은 이권이 하나둘 드러나자 다른 고을 장터에서도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왕주부의 장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 했던 자의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분이 산에 버림받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옥분의 포목상은 이제 진천에서 가장 큰 상점이 되었습니다. 가게가 3칸으로 늘었습니다. 직원이 5명이 되었습니다. 청주에도 분점을 냈습니다. 공주에도 분점을 냈습니다. 옥분의 보자기는 충청도에서 가장 유명한 보자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옥분을 옥분이 대방이라 불렀습니다. 대방이란 큰 장사꾼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진천 장터에 꽃이 피었습니다. 옥분이 가게 앞에 서서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연분홍 비단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은비녀 대신 금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3년 전 초가삼간에서 누더기를 입고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옥분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시어머니에게 맞던 옥분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붓두막 밑에 한 푼씩 숨기며 소리 없이 울던 옥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옥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2 다리로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가게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풍에 쓰러진 뒤로 한쪽 다리를 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옥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참 잘 되었구나. 옥분이 방 영감 옆에 앉았습니다. 영감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네, 덕분이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이 물감을 사고 보자기를 사고 천을 사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가게 앞에는 오늘도 손님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막덕이 장터를 지나가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옥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게 앞에 걸어놓은 천 조각들이 펄럭였습니다. 파란 천, 노란 천, 초록 천, 분홍 천. 옥분이 처음 장터에 나왔던 날 걸어놓았던 것과 같은 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작은 갑 한 대에 천 조각 서너 장이었습니다. 지금은 큰 가게의 처마 아래로 수십 장의 천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 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정할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 됨됨이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란다. 이제 옥분은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때의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 그리고 가장 어려운 때에 자기 자신의 곁에 남는 것.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잘 될 때가 아니라 힘들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남을 버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법입니다. 옥분이 그러했듯이 붓두막 밑에 한 푼씩 모으던 그 손이 마침내 큰 장사를 일군 것처럼.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